그 아이가 제일 듣기 싫은 말, 배운 거 해보라는 말이 제일 듣기 싫대요. 친가 가서 노래 3번 했고 외가 가서 노래 3번 해서 혼자 지금 10년째 재롱을 떨고 있다. 그 핸드폰을 켰는데 처음 본 문자가 오빠 어머니한테 지금 전화 좀 빨리 해줘. 보이스피싱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아유 내 어쩌노 내가 니를 뭐 평정심 찾겠다고 명상원 갔는데 이게 뭐한 짓이고 내가 엄청 미안해 하시면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아 어머니를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무슨 말이 위로할까 하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엄마 저는 학교 가는 게 너무 좋았어요. 학교 수업하는 동안 너무 신나게 수업을 하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그때부터 엄마한테 중계방송을 하는 거예요. 예전 어른들은 그랬어요. 밥 먹는데 얘기하면 복 달아난다고. 근데 어머니가 늘 그러셨어요.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신 어머니의 한마디. 네, 저를 아시는 분 손 한 번만 들어봐 주시면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먹고 살았습니다. 꽤 오랫동안 방송을 해왔잖아요. 저는 저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다. 그리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해주는 사람이다. 저는 그게 제 역할이라고 믿고 무려 33년을 해왔습니다. 33년간 방송을 하면서 그리고 그간에는 아마 여러분이 떠올리실 만한 토크쇼 진행을 한 18년 보름 동안 하면서 그 프로그램에서만 제가 한 23,400여 분을 인터뷰했다고 해요. 많은 분들을 만나고 보니 들은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들었던 얘기를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첫 번째 들려드리고 싶은 말은 60대 여성 어른께서 해주신 말이었어요. 꽤 오래전이니까 지금 아마 이분이 한 7, 80대가 되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여러분 보시는 거 뭔지 아시죠? 콩나물 시루 아세요? 예전에는 할머니 댁에 가셨을 때 생각해보면 콩나물 시루에 저렇게 물을 줘서 콩나물을 키워서 직접 먹었습니다. 그쵸?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0대 여성 어르신이 해주신 얘기였어요. 예전에는 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학인 분들도 많았어요. 제가 진행하는 토크쇼 프로그램에 나오셨던 그 60대 여성 어르신이 무학이셨어요. 근데 아주 지혜로운 분이었죠. 남편은 중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정년퇴직을 하셨어요. 예전엔 그런 경우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이제 정년퇴직을 하고 나도 이제 뭐 살림으로부터도 좀 해방이 되고 자녀 교육으로부터도 해방이 되니까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과정부터 배웠는데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렇게 평생 해보고 싶은 공부를 여러분 공부가 기쁜 사람이 있다니까요. 6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공부를 하게 되고 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너무 기쁘게 하셨고 초등학교 과정을 잘 마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중학교 과정. 뭘 배워요? 영어. 뭘 배워요? 수학.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죠? 특히 이제 중간고사 이렇게 시험 기간이 되면 단어장을 들고 이제 반일을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매다가 영어 단어 외우고 이제 그 정도 연세가 되면 냉장고 문을 열고 내가 뭘 꺼내려 그랬지? 아니면 뭘 넣으려, 이거 헛갈리는 연세잖아요. 그러니 아무리 단어를 달달달 외고 김매고 으쌰 일어나면 네 열심히 외웠다 생각하고 집에 오면 그렇죠.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내가 젊은 시절에 공부만 할 수 있었어도 이렇게 단어를 금세 잊어버리지는 않을 텐데 그죠? 너무 속상해하고 실력이 느는 것 같지가 않고 아무리 외워도 영어 단어가 외워지지 않으니까 막 자책을 하신 거예요. 아우 나는 공부할 사람이 아니었나 보다 막 그랬는데 어느 날 남편이 그러시더래요. 여보, 네, 콩나물 알죠? 네. 콩나물 실에 물 줘봤죠? 네. 콩나물 실에 물 주면 어떻게 돼요? 물을 주면 물이 빠져요. 아무 보람이 없죠? 그죠? 얘가 물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물이 쓱 빠져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 어떻게 돼 있죠? 콩나물이 자라 있어요. 공부도 그런 거예요. 할 때는 해도 안 느는 것 같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콩나물이 쑥 자란 것처럼 실력도 쑥 느는 거예요. 실제로 그 한마디가, 남편의 한마디가 그 여성 어르신을 성장시켜서 대입 시험까지 마치고 나오셨어요. 와, 예. 이거는 방송에서 들은 말은 아니고 사석에서 들은 말인데 이 말이 저를 조금 성장시켰던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리려고요. 제가 퇴근길 생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날 하루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은 분들이 그렇게 사연을 많이 보내시고 그분들 중에 대부분은 부장님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세요. 제가 전국의 부장님들께 너무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걸 부장님 증후군이라고까지 이름을 붙였어요. 부장님은 왜 퇴근하기 5분 전에 일을 주실까요? 그죠? 그죠? 진짜죠? 부장님은 왜 내가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맨날 화를 내실까요? 그죠? 근데 제가 만났던 예전에 그 부장님도 그러셨어요. 그 부장님은요, 이걸 안 보시겠죠? 그냥 얘기를 해도 될까요? 네. 너무나 차가우시고 3년 넘게 같이 일을 했는데 웃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단 한 번도 누구를 칭찬하지 않으세요. 야단은 너무 잘 치세요. 야단 맞고 울었던 후배들도 많이 있었어요. 저는 다행히 울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보통 1년이나 2년 지나면 인사이동으로 다른 부서를 가시잖아요. 1년이 지났는데 안 가시는 거예요. 2년이 지났는데 계속 계시는 거예요. 3년이 됐는데 제가 그만두고 싶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제가 어느 날 후배 PD랑 밥을 먹다가 나 정말 우리 부장님 때문에 했더니 근데 선배 제가 군대 때 들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선배 그냥 교차로에서 잠시 만난 것 뿐이에요. 무슨 교차로? 저는 제 길을 가잖아요. 이렇게 쭉 가요. 앞으로 가요.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어디서 만나요? 교차로에서 만났어요. 근데 무슨 교차로가 3년이 걸리냐고요. 하지만 이 말은 저에게 매우 도움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교차로를 지나쳐서 가면 나는 내 갈 길을 가요. 부장님 갈 길을 가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교차로를 지나간 다음에는 서로 만나려야 만날 수도 없는 사이예요. 예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지 하고 저를 생각하실지도 모르고 오늘 이 방송을 보실지도 모르고 예전에 그 부장님이 계셨지 하고 저는 이렇게 또 기억을 합니다만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갔어요. 그래서 교차로가 지나고 나니까 추억이 되거나 기억이 됐어요. 예. 덤으로 저는 그 부장님과 3년 6개월 정도 일을 하고 나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우리 회사에서 제일 힘든 부장님이랑 3년 반을 일했는데 누구랑은 일을 못할까? 누구든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교차로에서 잠시 만난 것 뿐이니까요. 근데 이제 아나운서가 되고 보니까 제 후배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처럼 아나운서가 되고 싶거나 꿈을 이루고 싶거나 하여간 취준생 대열에 들어섰는데 터널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학생들에게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 후배가 들려준 얘기인데요. 이 친구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아나운서 시험 준비를 했대요. 왜냐하면 요즘은요 100대 1, 200대 1이 아니라 1000대 1, 2000대 1이에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준비를 하다 보니까 4학년쯤 되면 자신감이 뿜뿜이 아니라 자존감이 바닥을 치더래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자존감 다이어리를 쓰기 시작했대요. 어떻게? 우리 생활계획표 짜죠? 예, 일주일치를 짜는데요. 아주 하기 쉽게 예를 들면 매일매일 토익 공부 10분 하기, 매일매일 한국어 능력 시험 10분 하기. 그렇게 내가 늘 동그라미를 칠 수 있는 다이어리 생활계획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에 다 동그라미예요. 10분씩이니까 매일매일. 그 다음 주가 되면 12분으로 늘려볼까? 이렇게 해서 1년 내내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익숙해지니까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 다이어리에는 뭐가 제일 많아요? 동그라미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면접 관련해서 상식 문제 아니면 면접에서 나올 만한 얘기 그런 것들을 또 적어놔요. 면접 준비를. 왜 그렇게 했느냐? 면접 보러 갈 때 들고 가는 거예요. 면접 보신 적 있죠? 기다리는 시간이 절반이에요.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에 그걸 보는 거예요.
나 이렇게 열심히 했네. 그래, 다 동그라미잖아. 와, 1년간 정말 나 최선을 다했네. 그 증거를 보면서 내가 나를 믿게 되는 거죠. 자존감 다이어리를 쓰세요. 제가 학부에서는 정치외교를 전공을 하고 재수해서 입사한 후 방송 일을 하다 보니 부족함이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뒤늦게 석사 과정을 밟았어요. 논문을 이렇게 하는데 코피가 밤에 이렇게 떨어지는 뭔지 아시죠? 와, 코가 약했던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나는 박사 과정은 절대로 안 들어갈 거야 했는데 금방 또 들어갔어요. 그리고 논문을 쓰면서 후회했죠. 근데 사실 저는 공부하는 게 좋긴 했어요. 예, 책 읽는 것도 즐겁고 하긴 했는데 자신이 없었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정말 고민이 됐어요. 근데 교수님이 저에게 그러셨어요. 근데요, 공부는요, 엉덩이로 하는 겁니다. 제가 그거 하나는 자신이 있거든요. 오래 앉아 있는 거. 막 36시간을 앉아 있었어요. 주말에. 사람이 다급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 논문의 8할은 커피가 써줬고 2할은 초콜릿이 써줬어요. 보통 그래서 논문을 쓰고 나면 허리가 상하거나 머리가 샌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머리도 안 새고 허리도 멀쩡했어요. 돌아보니 네,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냥 엉덩이로 할 수 있어서 끝까지 해냈어요. 엉덩이로 하는 일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어요. 그림을 그리는 것도 결국 계속 앉아서 그리는 거고요. 공부도 그렇고요. 세상에는 머리로 하는 일보다 어찌 보면 엉덩이로 하는 일이 훨씬 더 많아요. 그거 할 수 있더라고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그렇게 해주신 어머니의 한마디. 저희는 딸들이 많았고요. 가정형편 예전엔 다 어려웠어요. 모두가 어려웠기에 특별히 우리만 어렵다고 느끼진 않았는데 우린 좀 더 어려웠던가 봐요. 제가 딸 5 중에 넷째였는데 유치원을 못 갔어요. 근데 하필 우리 집에서 창너머로 보면 유치원이 보였어요. 늘 저는 혼자 수업을 따라했어요. 엄마는 속이 터졌겠죠. 늘 혼자 율동을 따라 너무 가고 싶어서 근데 보낼 돈은 없고 그래서 엄마가 예전에는 그런 게 통했어요. 지금은 말도 안 되지만 제가 12월생인데 2월생으로 바꿔서 6살 3개월인데 저를 학교에 넣었어요. 특별히 우수해서가 아니라 유치원 못 가니까 학교라도 가라 이런 분위기로. 저는 학교 가는 게 너무 좋았어요. 학교 수업하는 동안 너무 신나게 수업을 하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그때부터 엄마한테 중계방송을 하는 거예요. 저녁 먹을 때까지 중계방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희 어머니는 그걸 4번을 들으셨잖아요. 제 위로 세 언니가 있었잖아요. 4번째 재방송을 저한테 들으신 거죠. 그런데도 다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예전 어른들은 그랬어요. 밥 먹는데 얘기하면 복 달아난다고. 근데 어머니가 늘 그러셨어요. 놔둬요. 재밌잖아요. 뭐가 재밌었겠어요. 4번째 재방송인데. 근데 그냥 들어주신 거죠. 사실 제가 출생의 비밀은 아니고 어린 시절의 비밀이 있는데 지금 상상할 수 없지만 매우 약했어요. 안 믿어지시겠지만 매우 약해서 얘 오래 못 산다 그랬대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안 죽고 살아남은 게 어머니한테는 너무 다행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별말 아니죠. 콩나물 시루에 물 주는 겁니다. 교차로에서 잠시 만난 겁니다. 자존감 다이어리를 써보세요.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겁니다. 그냥 놔두세요. 재미있잖아요. 이런 말들이 제가 오늘 여기서 이 귀한 시간에 이 귀한 자리에서 이 귀한 분들을 만날 수 있게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저 자신을 성장시키기도 하고 오늘 여기서 이런 얘기를 들으시고 어느 분에겐가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소통, 공감, 스피치 이런 주제로 강연을 하고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대학원에서 이 화라는 걸 좀 다루고 싶어가지고 명상을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예민한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제 이름이 이민호인데 저희 와이프가 저보고 예민호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왜 나는 이런 강의를 하면서도 내 안의 화는 다루지 못할까, 이런 것들이 좀 진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숨길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냐면, 우선 제가 강의하던 공감이나 이런 것들은 인간관계에서 진짜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10번 싸울 일이 있었다면 그 공감의 기술을 통해서 싸움은 2-3번으로 줄어드는 걸 확인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잠깐 내 마음을 숨기고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얘기를 해주면 그 사람이 마법처럼 괜찮아지는 것들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 내 마음 같을 수가 있나, 7번 안 싸우면 좋은 거지 하면서 숨기고 가면을 쓰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 제일 화가 나는지 봤더니, 내가 그렇게 마음을 숨기고까지 이 사람을 배려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그 마음을 안 받아주면은 그럼 하지마 하면서 마음에서 댐이 터지듯이 폭발이 일어나는 것들을 봤습니다. 댐 잘 계신가요? 막 터질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뭐 다 내 마음 같을 수 있나, 다들 이 정도 가면은 살아가면서 쓰고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냥 살고 있었는데요. 언젠가 이 폭탄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에 코로나가 왔고 제 예민한 성격, 숨기고 있었던 가면들이 조금씩 벗겨졌어요. 상황이 더 불안해지니까 제가 참고 있었던 게 못 참게 되더라고요. 학원을 폐업하게 되었어요. 제가 오랫동안 운영하던 학원이었는데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더니 아무도 그때 밖에 안 나가게 됐었잖아요. 기업 강의를 가는데 기업에서 강의가 하나씩 취소되더니 못 가게 됐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집을 팔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집값이 엄청 오르더라고요. 노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울하다면 과거에 있는 것이고, 불안하다면 미래에 있는 것이고, 평온하다면 현재에 있는 것이다. 근데 저는 계속 마음이 왜 우울할까 했더니, 내가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런 말을 하지 못했을까? 그걸 왜 팔았을까? 그걸 왜 안 샀을까? 팔아야 될 거는 안 팔고, 사야 될 거는 안 사고, 팔아야 될 걸 팔고, 이런 후회 속에서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2딸이 크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애들 키우지? 나 이제 어떻게 하지? 이 불안감들 때문에 정말 무슨 백투더퓨처처럼 막 과거로 미래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얘기를 해주더라고. 명상이 좀 도움되지 않겠냐고. 시큰둥하다가 어차피 학원을 10월에 폐업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갈까 말까 이러고 있었는데, 그 세계적인 작가 유발 하라리라는 분이 자기도 20대 때 삶의 의미를 좀 못 찾고 있을 때 친구가 명상원에 한번 가보라고 추천을 했었대요. 안 간다 이상한 건 줄 알고 안 가다가 1년 동안 계속 설득을 해서 한번 가봤는데, 그때 자신의 호흡과 감각을 관찰하는 법을 배우고 지난 20년 동안 하루에 2시간씩 명상을 하고 있고, 그 평정심과 지혜를 바탕으로 호모데우스나 사피엔스 같은 책을 쓸 수 있었다 라고 적혀 있는데, 어차피 내가 이제 할 일도 없는데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10월에 폐업을 하고 11월 11일에 10일짜리 코스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신청을 했는데 마감이 됐었어요. 근데 누가 마지막에 취소를 했어. 그래서 이틀 전에 연락을 받고 그곳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인생에는 4종류가 있다고. 첫 번째, 빛에서 빛으로 가는 삶. 두 번째, 빛에서 어둠으로 가는 삶.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삶. 어둠에서 어둠으로 가는 삶. 그리고 그 경로를 결정하는 것은 지혜와 자만심이래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둠에 있어도 빛으로 가게 된대요. 근데 반대로 지혜가 없고 자만심이 가득한 사람은 어둠으로 가는 길에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을 생각을 해보는데 맞더라고요. 제 인생이 즐겁고 행복했고 밝았던 때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감사와 이런 것들이 충분했던 날들이었고, 언제 인생이 어둠으로 갔는지 보았더니 자만심이 커지고 지혜가 없어졌던,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던 순간이 그냥 불행을 우선 예약한 것 같더라고요. 많이 좀 도움이 됐어요. 그 얘기를 좀 나누고 싶었는데, 지금 첫 번째 배운 게 제가 호흡 의식이라는 거였어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으아 이렇게 하면은 저를 막 쳐다보셨죠? 그런데 이젠 다른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엉덩이랑 의자랑 맞닿아 있는 곳에 한번 느낌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바닥과 발이 맞닿아 있는 곳으로 한번 느껴보세요. 그리고 방송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고개를 들어서 벽면에 있는 벽지 색깔이나 모양 같은 것들도 한번 쭉 살펴보세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지금 주변을 한번 둘러보면서 한번 보시고 오른쪽 엄지손가락의 느낌을 한번 느껴보세요. 이럴 때 뭔가 싹 움직이는 느낌들이 들죠. 이게 우리의 의식이래요. 그런데 이 의식이 뭘 좋아할까요? 자극적인 걸 좋아한대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자극적인 것을 나도 모르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 내 의식은 거기로 자동으로 간대요. 내 삶의 돋보기가 자극적인 걸로 내가 선택하지 않은 곳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제가 불안하고 우울했던 그 시점에는 항상 과거로 저도 모른 채로 저를 괴롭혔던 생각들로 가고 불안하게 했던 생각들로 그 의식점이 옮겨가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그 호흡에 집중하는 것으로 의식을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이 자극된대요. 그게 뭔지 봤더니 삶의 브레이크 같은 거래요. 교감 신경은 엑셀이고 부교감 신경은 브레이크라는 거죠. 만약에 달리기 하루 종일 빠르게 달리기만 한 차에 타고 있다면 약간 불안하고 속도감 때문에 무서울 때 있잖아요. 그때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루 종일 잠들기 전까지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너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걸 꼭 해야 돼. 이거 안 사면 너 불행해져. 너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런 말들 속에서 내가 원치 않은 것들의 의식이 가 있을 때가 많대요. 그래서 저는 호흡이라는 것이 움직이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첫 번째로 배웠습니다. 이 15분 강연에서 사실 15초 정도를 쓰는 거는 말 안 하고 있으면 좀 되게 아까운 시간이기도 하겠지만 저는 이게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눈을 한번 감아주세요. 자, 편안하게 코끝에 숨이 들고 날고 하는 것들을 그냥 느껴봅니다. 시작. 자, 이제 준비가 되셨으면 눈을 떠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핸드폰 안 대고 뭐 이러면 재부팅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중간중간 잠시 호흡에 집중을 하는 게 내 삶의 응급처치라는 걸 좀 배웠어요. 화가 막 올려오려고 할 때 잠시 이렇게 호흡으로 집중하는 거죠. 예전에 히딩크 감독이 화나 있는 심판이 막 퇴장시키려고 하니까 물 마시라고 이렇게 막 따서 줬던 기억나시나요? 화나는 걸 생각하면 더 화가 나는데 잠시 그렇게 의식을 옮기는 것만으로도 응급처치는 가능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첫 번째 배운 거였습니다. 두 번째, 9시부터 막 새벽 4시부터 9시까지 앉아만 있는데 저를 화나게 했던 그 사람이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10일 동안 내가 얘 생각하러 여기 왔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얘 생각할 거면 그냥 만나지 왜 내가 여기 와서 걔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을까 그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다시 계속 호흡으로 옮기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좀 전에 느끼셨겠지만 호흡에 집중하고 있으면 첫 번째 드는 느낌이 그래도 약간 편하단데 한 10초 정도 하다 보면 무슨 생각 들까요? 불을 끄고 왔나? 이 잡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있대요. 근육 훈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거운 물건을 이렇게 들어 올리려면은 근육이 필요하듯이 뭔가 나를 끌고 가는 어떤 것을 뿌리치고 돌아오는데도 근육이 필요할 텐데요. 우리는 끊임없이 의식이 자극적인 걸 쫓아다니는 상황 속에서 그거를 탁 내려놓고 내 몸과 내 감각으로 돌아오는 훈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게 꽤 괜찮은 스트레스 관리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었고 명상학 전공을 하면서 지금 1년 반 동안 명상 모임을 같이 만들어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많이 힘들어하던 가족 사이가 좀 안 좋기도 하고 저처럼 막 화를 내고 하시던 분들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이게 꽤 괜찮은 방법일 수 있겠구나. 왜 구글이나 이런 회사들에서도 명상을 좀 도입하는지에 대해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터졌어요. 제가 너무 좋다 보니까 명상원을 한 번 더 갔거든요. 핸드폰을 마지막 날 줘요. 새벽에 딱 받아서 그 핸드폰을 켰는데 처음 본 문자가 오빠 어머니한테 지금 전화 좀 빨리 해줘. 철컹 하더라고요. 마음이. 응급처치를 했죠. 와, 이게 바로 실전이구만. 명상원 딱 끝나자마자 호흡을 하고 이제 어머니 문자를 봤더니 제가 명상원에 있는 마지막 날 그 보이스 피싱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호흡을 하고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했더니 어머니가 현애 어쩌노 내가 니래 님 뭐 평정심 찾겠다고 명상원 갔는데 이게 뭐한 짓이고 내가
엄청 미안해 하시면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머니를 안심시켜 드리려고 엄마 괜찮아요. 내가 올라가서 지금 바로 갈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해가지고 그 다음 5일 정도를 은행과 경찰서, 뭐 지급 정지 신청 이런 걸 해야 되더라고요. 다니면서 엄마를 끊임없이 위로했어요. 핸드폰 가게 하는 친구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 1차 피해는 금전적 피해지만 2차, 3차가 훨씬 더 큰데 그게 뭐냐면 가족들이 왜 그런 걸 당했냐고 비난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족들이 비난 안 하는 경우 누가 비난할까요? 그렇게 스스로를 비난하게 된대요. 내가 왜 그거를 실수를 했을까? 저희 어머니한테도 그 문자가 엄마 나야로 시작된 문자에 엄마는 그게 누나인 줄 알고 9시간 동안 눈도 수술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핸드폰 붙잡고 밥은 먹었냐고 걱정해 가면서 돈 다 붙여드리고 뭐 탈탈 털렸더라고요. 이미 지나간 일이다. 거기서 생각을 놓자. 저는 근육을 조금 키웠기 때문에 올 수 있었지만 어머니는 못 놓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5일쯤 됐을 때 문득 그 명상원에서 평정심을 가지면 지혜가 개발된다고 하더라고요. 지혜가 되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지혜는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지혜가 없을 때 뭔지 봤더니 술 먹고 나면은 내가 저길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건 있는 그대로 못 본 거죠. 반대로 두려움에 취할 때 있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는 거를 할 수 없다고 크게 봐요, 그거를. 그러니까 뭔가 취해 있고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없다고 보고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 지혜가 있는 사람이면 아픈 사람을 보면 의사 선생님을 소개시켜 줄 것인데 이거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수술을 하는 순간 다칠 수 있겠죠. 저는 지혜가 없어서 제 삶에서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지 알고 시도했던 것들이 자만했던 거더라고요. 어머니를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무슨 말이 위로할까 하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엄마, 근데 내가 이제 코로나 끝나면 강의를 다녀야 되는데 강사는 에피소드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참 주변 사람들 보니까 많이 이게 우리만 당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걸 어디 가서 얘기하면 공감을 살 수 있고 그러니 이 얘기를 내가 해가지고 그 피해액을 다시 벌면 됩니다, 어머니. 근데 제가 그 전에 어떤 말로 위로를 해도 어머니가 계속 표정이 안 풀렸었는데 갑자기 그럴 때 있잖아요. 딱 뭔가 탁 바뀐 느낌. 그러더니 어머니가 저작권은 내한테 있다라고 이제 와 그러고 이게 그거구나. 있는 그대로 이미 지나간 거를 더 크게 보지 않고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못 보지 않는 거. 나한테 지금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과거에서 헤매고 미래에서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구나라는 걸 좀 느꼈어요. 집에 갔는데 어머니가 안아주시는데 그동안 안아주는 거랑 좀 느낌이 달랐어요. 그동안은 뭔가 아들을 안아주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안기는 느낌. 아들한테 좀 기대도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았어요. 근데 아차 하면서 제 어렸을 적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 포옹의 느낌이 언제였는지 그 꽉 껴안는 느낌 가족이 연결된 느낌이 언제였는지 봤더니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야동을 보다 걸렸던 적이 있어요. 제일 사랑하는 사람한테 제일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머니가 아이고야 하면서 이제 나가셨고 저는 그 안에서 이걸 어쩔 줄 모르고 저희 집이 13층이었는데 그냥 밖으로 나가고 싶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워가지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었는데 어머니가 5분 정도 뒤에 들어오셨어요. 그래가지고는 손을 꼭 잡고 건강해서 그렇다라고 제가 눈물이 팍 왜냐면 혼날 줄 알고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도대체 다음 대사는 뭔지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제가 이분께 남은 인생 충성을 다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만약 어머니가 그때 지혜롭게 있는 그대로 대처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그 사이로 되게 서먹해지고 부담스러워지고 나는 용서받지 못할 일을 한 거고 부끄러웠을 텐데 어머니가 아마 나가서 호흡을 하고 오신 것 같아요. 심호흡을 하고 평정심을 찾고 지금 아들에게 필요한 얘기는 이게 아니었을까라고 지혜롭게 대처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얘기까지 여러분
영화 어바웃 타임 보셨어요? 못 보신 분은 제가 지금 스포할게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 팀은 과거로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초능력이 있어요. 후회하고 괴로운 일들을 고치기 위해서 계속 여행을 다녔는데요. 영화의 마지막쯤에 아버지가 알려줍니다. 너 맨날 후회하는 일로 돌아가지 말고 한번 매우 평범한 하루로 그냥 돌아가 보라고. 평범한 하루로 돌아가서 봤더니 사실 날 위해 웃어준 사람들의 미소도 있었고 기뻐할 일도 있었고 사실 고통이라고 생각했던 일들도 별거 아니었는데 너무 긴장하고 너무 불안해하는 그 과거와 미래를 오늘하고 그날을 살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더라고요, 팀이. 그리고 그 영화의 마지막에는 진짜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팀은 더 이상 시간 여행을 안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오늘 하루하루를 내가 정말 원해서 돌아온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간다고 했는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참 좋다라는 느낌은 있었는데 도대체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 싶었었어요. 근데 어머니의 그 경험, 어머니와의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미 일어난 일 때문에 슬퍼하지 않고 다시는 그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현재에 뭔가 대비하고 불안해하는 것들 때문에 시간 낭비하지 않고 오늘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현재를 사는 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나 꽤 힘이 있는 사람이구나. 나 뭔가 할 수 있구나. 내가 오늘 현재를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제가 솔직히 뭐 불안한지 아세요? 이거 나가고 나면은 사람들이 저 인간 명상한다더니 길에서 애한테 짜증내는 거 봤다 이런 것도 막 얘기할까 봐 그거 불안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응급처치하고요. 그런 거 내가 불안해하는구나. 그러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게 내가 오늘 좀 더 평정심을 찾는 훈련을 해야 되겠다. 그 근육을 키워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이런 강연 좋아하시고 자기를 위해서 맨날 애쓰시는 분들은 아마 다른 분들을 위해서 공감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 아시죠? 비행기에서 산소 떨어지면은 혹시나 위급 상황에서 아이에게 먼저 산소 채우지 말고 엄마 먼저 해야지 둘 다 살릴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호흡과 평정심을 통해서 내 내면에서 평화가 올라왔을 때 그때 다른 사람에게 공감을 표현해 주시고 도와주심으로써 그게 진짜 스며나오는 흘러나오는 지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십 년 차에 접어드는 이혼 전문 변호사 최유나라고 합니다. 저는 SNS에서 이제 메리지 레드라는 이름의 결혼 생활에 관한 인스타 툰을 연재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1,500건 이상의 이혼 사건을 수행하였고 3,000건 이상의 이혼 상담을 해왔는데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저는 제가 이혼이 아니라 이별을, 법률이 아니라 관계를 다루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가족이었던 사람이 남이 되는 과정은 굉장히 복잡해요. 얽히고 설키고 정말 감정이 실타래처럼 엮여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풀어내야 하는 사람입니다. 저에게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 반 정도는 보통 이제 배우자의 외도나 폭행 등의 어떤 이혼 사유를 가지고 오시고 나머지 반 정도는 성격 차이라고 보통 말씀을 하시면서 오시는데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게 진짜 성격 차이가 맞나? 라는 생각을 사실 많이 해요. 오히려 성격보다는 입장과 상황이 많이 달라서 오해가 쌓이고 쌓여서 풀어내기가 어려워서 오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분들을 제가 반복적으로 지켜보면서 정말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는 하는데요. 저는 노력 끝에 이별은 응원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별을 결심하기 전에 우리는 노력을 해야겠죠. 어떻게 노력을 하면 우리는 올바른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이제 부부싸움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 세 가지를 통해서 부부라는 관계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성을 좀 이해를 하고 조금이라도 이별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좀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함께 한번 고민을 해보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뭐 제가 상담을 통해서 깨닫게 된 방법이라 뭐 학술적 근거가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하나 확신하는 것은 이
특수성을 이해하고 나면 서로의 갈등이 훨씬 더 쉬워질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 좀 자주 하는 말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릴 거는 첫 번째, 이거 하나 못 해줘?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왜 이런 말을 하게 될까요? 사실 연인들은 사랑과 즐거움, 철학 이런 것들을 나누면 됩니다. 그런데 부부가 되는 순간 우리는 나눠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목숨도 나눠줄 수 있을 것처럼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각오를 했지만, 막상 우리가 나눠야 할 것들은 사실 굉장한 것들입니다. 뭐냐 하면,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세상에서 가장 유한하고 한정적이고 항상 부족한 바로 시간과 돈과 노동력입니다. 엄청난 이해관계에 충돌이 오는 거죠. 어쩌면 부부라는 사람들은 이런 갈등이 당연한 구조에 놓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소한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가 치약 뚜껑을 닫지 않습니다. 남편은 매일같이 그 치약 뚜껑 닫는데 시간과 노동력을 써야 하죠. 남편이 굉장히 큰 물건을 이렇게 턱턱 비싼 물건을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한정적인 가계 수입에서는 아내가 어쩔 수 없이 알뜰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거를 사실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가 어린아이를 키우는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인데요.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 사실 36개월 미만의 자녀를 키우는 신혼, 이혼, 어린 자녀를 키우는 이혼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자, 24시간 365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어린아이가 집에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말합니다. 어디야? 남편은 아내에게 말합니다. 술 한 잔만 하고 들어갈게. 이런 얘기 사실 너무 흔한 것들이죠. 아내는 생각합니다. 날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해놓고서 내가 하루 종일 애 키우느라 힘든데 집에 일찍 들어와서 애를 좀 못 재워주나? 어떻게 이거 하나 못 해주지? 남편은 생각합니다. 내가 하루 종일 일하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한두 시간 스트레스 푸는 그 시간조차 이해를 못 해주지? 남녀의 성별이 만약에 바뀐다면 어떨까요? 남자분이 이제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여성분이 밖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런 경우를 봐도 놀랍게도 사실 대사는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깨닫게 된 사실은 부부싸움이라는 것은 성별이나 성격, 성향의 차이가 아니라 시간과 돈, 노동력을 분배하는 문제이구나라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아이를 안고 있어요. 그런데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잤습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잠깐 눕거나 밥을 먹는 시간조차 허용되지 않습니다. 남편의 사정은 어떨까요?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에 치였는데 집에 들어가면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막 아기가 놀아달라고 하고 안아달라, 재워달라 하죠. 정말 너무너무 힘듭니다. 내가 아니면 상대방이 아니면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정말 매 순간, 매일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일은 사실 어느 집에서나 발생하는 싸움입니다.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시기임을, 구조임을 이해하고 현명하게 룰을 정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나 하나 그냥 한번 고생하고 그냥 견뎌보자. 나 하나 참으면 다 되겠지. 언젠간 끝나겠지.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근데 사람이 견디는 거는 다 보면 한계가 있더라고요. 절대로 일방적인 인내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표현하셔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나 오늘 애가 또 오늘따라 진짜 많이 보채서 한 번을 못 누웠어. 밥도 못 먹었어. 오늘 좀만 일찍 와서 애 좀 봐주면 안 될까? 당신도 힘든 거 아는데. 남편은 아내에게 말해야 됩니다. 어떡하지? 나 오늘 김 과장이랑 회사에서 좀 다툼이 있었는데 이 일을 오늘 꼭 풀지 않으면 사장한테 찍힐 것 같아. 일이 잘 안 풀릴 것 같아. 내가 오늘 이것 좀 풀고 들어갈 테니까 오늘 좀만 고생해주고 내일은 내가 애 재울게. 이런 말들이죠. 부부가 이렇게 소중한 것들을 서로 나누고 있다라는 거를 인지하면 서로에 대해서 비난을 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상대방에게 이해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당연히 알아주길 바라고, 내가 하는 배려의 방식이 똑같이 상대방한테 먹힐 것이라 생각하고,
언젠간 똑같이 돌아오겠지. 라고 막연히 기다리시기만 하시면 어느새 이별이 코앞에 다가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서로에게 이유 있는 희생이라는, 인정받는 노력이라는 걸 서로 깨달으려면 자꾸만 서로에게 나 자신을 이해시키려는 소통이 필요합니다. 이거 하나 못해줘? 라는 말이 아니라 나 대신 이거 해줘서 고마워 라고 해야 합니다.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를 어필하고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을 캐치해야만이 부부관계는 점점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인데 우리가 또 부부관계에서 자주 하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건 네가 하기로 했잖아. 이건 네 책임이잖아. 라는 말입니다. 부부관계는 그 특성이 역할 분담이 책임 분담으로 변질되기가 굉장히 쉬운 관계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처음 결혼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역할을 분담하죠. 한 사람이 돈을 벌고, 한 사람이 아이를 키우고, 뭐 한 사람이 설거지를 하고, 한 사람 분리수거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역할이 1년, 2년, 뭐 10년 이렇게 계속되다 보면 어느새 역할이 아니라 내 무거운 책임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뭔가가 잘못되면 그 책임 소재를 찾아서 자꾸 꾸짖게 되는 겁니다. 저에게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가장 흔한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매월 급여를 그렇게 계속 갖다 주는데 도대체 돈 다 어디다 쓴 거야? 왜 이렇게 돈이 모이질 않아? 다른 사람들은 집 샀다던데 좀 너무 헤프게 쓰는 거 아니야? 몇 분들이 웃으시네요. 아내는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얼마를 벌어다 준다고. 다른 다른 남자들은 2배, 3배를 벌어다 줘도 그런 소리 안 해. 너무나 흔한 일이죠. 사실 이것이 남녀의 성향 차이, 성격 차이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맡았던 역할이 어느새부턴가 너무 당연하게 책임이 되어버려서 양쪽 다 억울한 상황입니다. 남편은 자신이 힘들게 번 돈이 모이지 않으니까 이 책임에 너무 힘이 들죠. 아, 언제까지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60대, 70대까지 내가 돈을 벌어도 집을 살 수 있을까? 언제쯤 내가 이 책임에서 가벼워질까? 아내는 혼자서 정말 독박으로 육아를 책임지고 있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내가 정말 알뜰살뜰 진짜 아끼고 아껴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자꾸 돈 얘기를 하는 남편이 너무나 밉습니다. 제게 오신 분들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남성분들은 나는 돈 버는 기계가 된 것 같다. 현금 인출기가 된 것 같다. 여성분들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결혼해서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그냥 뒤치다꺼리 하는 사람이 된 것 같다.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어느 집이나 같은 대사에 정말 놀라곤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명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역할 분담이 책임 분담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가정 경제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이게 돈을 버는 역할을 맡고 있는 남편의 온전한 책임인가요? 아이가 반에서 꼴등을 했어요. 이게 교육을 담당하고 있었던 여성, 아내의 온전한 책임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두 사람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둘 다 너무 열심히 노를 젓고 있어요. 정말 뼈가 빠지도록. 근데 폭풍우가 자꾸 몰아쳐서 조금씩 배가 가라앉고 물이 차는 거예요. 아, 네가 노를 제대로 안 저어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외부적 요인이 있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신 그동안 열심히 벌었는데 애들 좀 컸으니까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 좀 찾아볼게. 당신 평일에 애 보느라고 1시간도 자유시간 없지? 내가 주말에는 애들 데리고 키즈 카페에 갈게. 좀 쉬어. 이러한 말들은 우리가 역할을 분담해서 한 방향으로, 한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을 주는 말들입니다. 잠깐의 어떤 무거운 책임과 의무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꿈을 꾸게 해주는 말들인 거죠. 네가 하기로 했잖아. 이건 네 책임이잖아. 라는 말 대신에 함께 방법을 찾아보자. 함께 고민해보자. 라고 말해야 됩니다. 네, 세 번째 자주 하는 말인데요. 바로 너 변했어. 당신 변했어. 이런 말입니다. 네.
몇 분이 또 웃으시네요. 해보셨나 봐요. 네, 결혼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자꾸만 새로운 상황에 부딪히게 돼요. 생각도 안 했던. 결혼하는 순간부터 생각해 보세요. 뭐 혼수, 뭐 웨딩, 뭐 예식장 정할 때 부모님들의 다른 의견부터 시작해서 임신, 출산, 육아, 경제적인 어려움, 사업의 실패, 아이들의 사춘기, 부모님의 질병 등등 끝도 없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이러한 새로운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서로 간의 입장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이별을 결심하시곤 합니다. 가장 흔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한테 자주 오시는 분들의 예인데요. 이제 아이 둘을 정말 전쟁처럼 키워온 가정입니다. 유일한 수입원인 남편이 갑자기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 당신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이었어?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무책임하게 변했다. 난 책임감 있는 사람인 줄 알고 결혼했잖아. 남편의 아내에게 말합니다. 당신 언제부터 이렇게 돈밖에 모르는 괴물이 된 거야? 상황이 정말 많이 바뀌었죠. 이 사람들이 진짜 많이 바뀐 걸까요? 그건 아니죠. 우리를 둘러싼 입장과 상황이 바뀐 것입니다. 남편은 자녀들이 성장하니까 이제 자녀 복지가 좀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하기 위해서 퇴사를 하였습니다. 아내는 자녀에게 한창 돈이 들어가는데 퇴사를 하는 남편이 너무 미운 것이죠. 아내가 남편에게 무책임하다라고 하는 말과 남편이 아내에게 돈밖에 모르는 괴물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사실 우리가 자녀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묵직한 역할이 들어있는 것이죠. 부부는 한 배를 타고 같이 항해하는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잔잔한 물결이면은 싸울 일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멀리 나아가지도 못할 것입니다. 자꾸만 파도가 몰아쳐요. 그래서 자꾸 길을 잃고 서로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도 하지만 이 파도가 다 휩쓸고 지나가면 돌아봤을 때 그 파도 덕분에 우리 관계가 앞으로 더 전진하고 단단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네. 당신 변했어 라는 말 대신에 우리 이번 상황도 함께 잘 극복해 보자 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부 관계에서 쓰는 세 가지, 자주 하는 말 세 가지를 통해서 부부 관계의 특성을 좀 이해해 봤는데요. 첫 번째, 부부는 시간과 돈과 노동력을 나누는 관계이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일방적인 희생과 노력을 강요해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잘 분배된 가정에는 정말 사랑과 평화가 찾아옵니다. 두 번째, 역할 분담이 책임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동반자이고 나의 짝꿍이지 책임 소재가 아닙니다. 세 번째, 부부는 계속 새로운 상황에 직면한다는 것이죠. 새로운 상황에서 적이 아니라 편이 되시기를 제가 정말 기원하겠습니다. 노력에는 골든타임이 있더라고요. 골든타임을 놓쳐서 저에게 찾아오시는 분들, 회복하기 너무 어려워서 괴로워하시는 분들, 저는 매일같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짊어지고 있는 짐을 먼저 알아봐주고 제때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말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아무리 그 역경을 딛고 시작한 관계라고 하더라도 끝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지금 이혼이라는 단어로 이 영상을 혹시 검색해서 보신다면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상대방과 이야기해 보시면 어떨까요? 만약에 오해가 너무 많이 쌓여서 대화가 어렵다고 하신다면 주변 지인들이라든지 전문가의 상담을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 이별을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갈등은 부부라는 구조상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꼭 필요한 분쟁은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잘 싸우면서 사시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정에도 유형이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폭포수형이 있고 호수형이 있고 수도꼭지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상하시기 전 폭포수는 그냥 앞뒤가 같아요. 속에 있는 말을 그냥. 네, 근데 호수형은 속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 호수가 깊은요? 네, 근데 왜 우리 근교에 있는 호숫가에 가보면 악취나는 거 아시죠?
아, 그렇죠. 속이 썩었어요. 썩어서. 수도꼭지형은 조절하는 건데 싸움이 없다고 하는 것은 두 분 다 호수형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따로따로 얘기하다 보면 눈물 없이 또 들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싸움이 없는 게 건강한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들을 욕구로 표현하는 연습이 부부 관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입에서 이미 후회할 말이 대방출됐을 때 맞아. 네. 욱했을 때. 그럼 어쩔 수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했을 때 두 가지. 하나는 화가 났더라도 다시 좀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욱하고 조금 지나서 이건 좀 내가 심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미 화가 나서 그냥 못 돌아올 길을 떠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럴 때도 제가 바로 이제 사과한 것처럼 잠깐만 내가 그건 너무 심한 것 같네. 내가 그렇게 표현하려던 건 아니었어. 그리고 왜 사람이 마음에 5% 10%의 틈이 있어야 누구를 받아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안전운전 한다고 사고가 안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와서 들이받으면 소용없는 것처럼 일상에서도 내가 조금 5% 10% 비워놔야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사고에서 폭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 삶에서 이런 게 부족했구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화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몰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들여다보고 너 왜 그랬니? 너 누구니?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화를 좀 데리고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금방 바뀌지 않잖아요. 제가 부부관계에서 이렇게 대화 연습을 하다 보면 나는 왜 이렇게 하는데 노력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안 변하냐. 네, 이런 비난이랄까요? 그런 걸 좀 많이 하시는데 기껏 너 생각해서 내가 말했는데 기껏 내가 시간 내서 너한테 한 말씀 좋은 말씀 해줬는데 오히려 관계에는 악영향을 미치는 말하기가 많거든요. 저는 그런 고민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딱 하나 말의 양을 좀 줄이시라. 나는 오늘 1시간의 대화에서 몇 프로나 말했는가를 꼭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걸 말의 점유율이라고 부르는데 점유율을 좀 낮추셔야 돼요. 그러면 점유율을 낮추면서도 고퀄의 질을 올려야 돼. 네, 대화를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은 질문입니다. 네, 질문이요. 말하기 기술의 핵심은 질문이군요. 네, 그래야 질문을 일단 잘하면 크게는 두 가지. 하나는 내가 너한테 관심이 있다, 너를 돕고 싶다라는 마음이 아주 적극적으로 전달되는 말하기 기술이고요. 두 번째는 질문의 역할은 바구니의 역할을 합니다. 바구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질문을 해서 바구니를 마련해 주잖아요. 그럼 본인이 갖고 있는 수많은 생각들이나 복잡한 감정들을 그 안에 분류해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끝나면 뭔가 개운해요. 현실은 바뀐 게 없고 뭔가 이 사람이 나한테 딱히 해준 건 없고 말도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내가 뭔가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가뿐하고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내 삶이 참 괜찮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질문이거든요. 근데 제가 만나본 바로는 질문을 많이 어려워하세요. 질문에 아픈 기억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누가 했어? 이거 누구 잘못이야?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질문만 받다 보니까 질문이 바구니로 쓰이지 못하고 그 사람을 재는 척도로 자꾸 쓰인 경험이 있어요. 질문 받으면 저 사람이 원하는 게 뭐지?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내가 많이 말해준다고 저 사람한테 도움 절대 안 돼요. 이거 우리가 가진 착각이거든요. 내가 어떤 경험이나 조언이나 진리를 알려준다고 해서 저 사람이 네 감사합니다 받지 않아요. 상사가나 선배면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라고는 있지만 머릿속으로는 그건 네 사정이고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왜 이런 책에도 밑줄 긋잖아요. 근데 밑줄 그을 때 엄청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에 막 밑줄 긋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내 마음이 공감되는 거, 내가 오케이 한 것에 우리가 밑줄을 긋거든요. 말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본인의 생각을 꺼내서 정리할 수 있도록 안전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 상대가 나 지금 테스트하는 거야? 나 지금 확인하는 거야? 라고 느끼지 않도록.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요, 오랫동안 허리병이 있어요. 디스크가 되게 심해가지고 허리가 아파요. 이게 애들 키우고 일하려니까 쉽지가 않아요. 어떨 땐 눈물까지 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 있는 학습자들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막 말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여태까지 써온 본인의 운동법, 음. 침요법, 각종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주시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움 별로 안 된다는 거죠. 이미 제가 많이 해봤고 그리고 새로운 방법이라 할지라도 제가 원치 않으면 그건 저한테 필요한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그럼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정보를 주지 마시고 저한테 질문을 해주세요. 네. 제가 이 허리병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 생각이 정리되도록 바구니를 좀 선물해 주세요. 그럴 때 쓰면 좋은 질문, 이걸 제가 오픈 질문이라고. 아, 네, 오픈. 종종, 자주 하자. 이렇게 해서 네이밍을 붙여본 거예요. 5가지를 좀 소개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오픈 질문. 아, 이게 오픈. 네, 오픈이요. 오픈과 오픈. 그렇죠. 네, 그래서 오픈 질문은 열린 질문을 의미해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상대가 단답형으로 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그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와르르 꺼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 질문을 찾는 게 중요하죠. 예를 들면 제가 아까 허리병 예시 들었잖아요. 예를 들면 그 작가님 도수 치료 받아본 적 있으세요? 이런 질문보다 그런 그건 질문은 아니요로 네. 네 이렇게 끝나니까. 맞아요. 그럼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여태까지 받아본 치료는 어떤 것들이 있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훨씬 더 제가 그동안의 사연을 꺼내기가 좋겠죠. 네, 그래서 오픈 질문이라는 게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우리가 if 질문이라고 해요. if, 가설 질문이라고 우리가 하거든요. 만약에 뭐뭐 한다면. 제가 여태까지 받아본 그 허리병에 관련된 좋은 if 질문은 이거였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만약에 작가님이 3년 후에 허리가 완전히 다 나았다고 생각할 때 꾸준히 그 허리병을 도왔던, 나을 수 있도록 도왔던 비법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그 질문이 굉장히 새로웠어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허리가 아프지만 3년 후에는 그래? 만약에 그렇게까지 하면 내가 당장 뭘 해야 되지? 이렇게 아이디어가 브레인스토밍 될 수 있는 굉장히 제가 경험했던 좋은 질문이었거든요. 뭐 비슷한 예로는 만약에 가까운 후배가 같은 고민이 있다면 뭐라고 조언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만약에로 이름 붙일 수 있는 모든 질문들을 우리는 if 질문, 가설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타겟 오리엔티드라고 해서 목표 지향적. 쉽게 말하면 부정이고 문제인 것만 물어보지 말고 긍정이고 잘 되고 있는 것들도 물어보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 우리 회사에서 보고서 쓸 때 문제가 뭐야? 누구 책임인데? 어떻게 할 거야? 예산은? 이런 것도 중요한 질문이죠. 하지만 긍정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도 필요해요. 이를테면 제가 받았던 질문 중에 좋았던 거는 작가님이 그렇게 허리 아파서 고생은 많이 하셨지만 그래서 배운 교훈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이런 질문. 네, 그런 걸 하셨을 때 내가 얘가 왼수긴 하지만 이거 아니었으면 아마 내가 일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걸?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너무 좋은 바구니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모션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팩트만 물어보지 말고 근데 네 마음은 어떤 거야? 그렇게 해결책도 좋은데 네 마음은 괜찮니? 이렇게 물어봐주고 네 속마음은 어떤 건데 이렇게 해서 마음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을 꼭 해주자. 네, 그게 이모션 질문이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은 뉴트럴 질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질문이라고 딱히는 없는데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질문이 하나 있다면 그건 유도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회사에서 상사가 나는 이게 좋은 것 같은데 넌 어때? 괜히 질문해서 떠보지 말고. 근데 엄마들이 유도 질문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네. 아이들한테. 네. 잘했어 못했어? 이렇게 할 거야 안 할 거야? 남편한테군요. 안 해서는 익숙하게. 그래서 중립 질문이 중요하니까 유도 질문만 좀 주의하자. 그리고 제가 꼭 하나 보태고 싶은 건 전 지금도 질문에 대해서 공부하거든요. 근데 오늘 당장 쓰실 수 있는 질문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중요하네요. 오늘 당장 쓸 거, 공부 안 해도 쓸 수 있는 거, 그거는 내가 어떤 질문을 하면 저 사람의 말 버튼을 누를 수 있을까? 그걸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신랑은 예를 들면 집안에서는 거의 무건수행적인 스님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질문을 하면 그 사람의 말의 버튼을 눌려서
투자쟁이가 된다는 걸 전 알잖아요. 사람마다 다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누르고 싶지 않아서 그렇죠. 그렇군요. 이를테면은 뭐 남자들한테는 군대, 그쵸, 그쵸. 축구. 맞아요. 와, 잘 아시네요. 그렇게 내가 누군가한테 질문하고 싶다면, 근데 너무 어렵다 싶으면, 그건 천천히 시간을 가지시고, 오늘 당장 해볼 수 있는 건, 말 버튼 뭐지? 그러니까 이거 역시 관심의 문제죠. 우리가요, 어떻게 매 순간에서 어떤 관계에서 다 굉장히 성숙하고, 어떻게 그런 대화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사람과의 관계에는요, 이렇게 이제 대표님하고 저도 하나의 통장이 개설되어 있는 거예요. 관계 계좌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 잔고가 적자만 아니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저 사람이 고민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모른 척 할 수도 있죠. 나도 피곤하니까. 그런데 또 어떤 날은 내가 힘이 있을 땐 조금 나눠주기도 하고. 결국 말그릇은 우리의 대화가 결국은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 그게 우리의 목표이고, 그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관계에서 말끝을 키우려는 노력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음미하는 데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이 불편하고 저 인간이 싫고 이 관계가 어려워요. 이렇게 관계가 묶여 있으면 우리의 삶을 마음껏 음미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기를 미워하느라, 여기를 방어하느라, 여기에 대항하느라 어려운데, 우리가 말그릇을 키워서 이 관계들을 조금 원만하게 혹은 거리두기를 잘 하면 우리의 삶이 그걸 막는 데 에너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 음미하고 관계에서 오는 기쁨을 누리는데 우리의 힘을 쓸 수 있다. 그게 결국은 말그릇을 키우는 이유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잖아요. 그런데 종종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정말 나중에 꼭 한번 다시 만나고 싶다. 이런 인상을 남기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보면 똑똑한 말을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다정한 말을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똑똑하고 냉철하고 멋지게 말하는 사람들도 물론 너무나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은 굳이 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다정하고 따뜻하게 나를 대해주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은 오랫동안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어벤져스 팀이 내한을 한 적이 있었어요. 어벤져스 팀을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는데, 사실 그 헐리우드 배우들이 내한을 하게 되면 스케줄이 정말 일정이 빡빡하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매체들이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길어도 한 10분? 15분 저한테 주어지는 시간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워낙 바쁜 일정이다 보니까 혹시나 그 배우분들이 좀 지치진 않았을지, 그래서 인터뷰에 조금 답변을 정성껏 해주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인터뷰를 하려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제가 인터뷰를 하러 온 아나운서가 아니라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친구처럼 너무나 다정하게 맞아주시는 거예요. 반복되는 질문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 영화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 맡은 배역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또 한국 오니까 어떤지, 한국 팬들 만나니까 어떤지 꼭 해야 되는 질문들. 하지만 반복되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런데 마치 처음 듣는 질문처럼 또 처음 답하는 답변처럼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뷰를 하면서도 계속 저의 눈을 마주치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서툰 영어였지만 네 이야기를 잘 듣고 있어, 귀 기울이고 있어, 이런 느낌을 계속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정말 감탄했어요. 아, 역시 프로는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막 똑똑하고 거창하고 대단한 답변을 해서 기억에 남는 게 아니라 따뜻하고 다정하고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에 정성이 담겨 있어서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반대인 경우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예를 들면 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기분이 그대로 말이 되어서 나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죠.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감정을 그대로 쏟아내는 사람. 자신의 기분을 그대로 표출하는 사람들을 종종 마주할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같이 일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좀 가까이 하기가 어렵고 같이 일하기가 좀 불편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매일 생방송으로 뉴스를 진행하다 보니까
좀 예기치 못한 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렇게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는 사람들은 막 부정적인 말부터 먼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이게 말이 돼? 지금 이걸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고 반대로 그런 상황도 차분하게 정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다정한 말로 무슨 일이야?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괜찮아. 일단 다음 거에 집중하자. 이러면서 다음 할 일을 착착 해 나가는 거죠. 그런 사람의 말로 인해서 좀 긴장됐던 마음들이 주변 사람들도 사르르 풀어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서 저도 참 대단하다. 나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상황이나 환경, 다른 사람의 탓을 하지 않아요. 그때의 기분을 날카롭게 표현하지 않고 지나간 일에 집착하지 않고 앞으로 다가올 일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면 말도 조금 더 부드럽고 차분하고 다정하고 따뜻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다정한 말이라고 하면 뭐 목소리를 좀 다정하게 하고 톤을 좀 부드럽게 말하고 이런 거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걸 뛰어넘어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좀 나의 마음부터가 좀 다정하게 상대를 향한 공감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 보면은 다정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바탕이 되면은 상황 자체에 집착하지 않게 되고 그 사람의 실수에 몰입하지 않게 되고 저절로 다정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말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다 너를 위해서야. 내 말만 들어. 내 말 잘 들으면 잘 될 거야. 겉으로 듣기에는 정말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구나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조금만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나를 길들이기 위해서 가스라이팅 하는 그런 말이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말들 혹시 주변에서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그런 말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정한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말을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고 내가 정말 이 아나운서라는 일을 할 수 있을까? 방송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까지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토록 원하던 꿈이었는데 아나운서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 만큼 그 말이 저를 굉장히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하루는 그분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저한테 이런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고 나니까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그 사람의 말이 달라지진 않았지만 제 자신이 달라졌던 게 그 사람의 말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게 됐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좀 단단한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진즉 좀 더 용기를 냈으면 좋았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했는데 여러분도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런 말들을 종종 듣게 될 거예요. 내 말 잘 들으면 잘 될 거야. 내가 해봤으니까 내 말 잘 새겨서 들어. 알았지? 막 이런 식으로 길들이려는 말들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정하지만 내면에 숨겨져 있는 마음은 그렇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경험을 통해서 혹시라도 내가 내 권위를 이용해서 그런 말을 하지는 않는지 누군가에게 그런 가스라이팅이 될 만한 그런 말을 하지는 않는지 항상 돌아보고 조심하게 됐습니다. 일단 말하기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제가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일단 듣기부터 잘 해보자는 거예요. 소통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상대의 말을 듣는 거거든요. 경청하는 거. 말로는 쉽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렇게 상대의 말에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온전히 듣기보다는 좀 다른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이 말 끝에 내가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지 다른 좀 생각을 하기도 하고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상대의 말이 내가 공감이 되지 않으면 마음속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경청도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을 다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뼛속까지 듣는 그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의 중심추를 상대방에게 옮기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말의 주인공이 상대가 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는 그걸 사실 잘 못해서 실수를 많이 했었는데
특히 가까운 사람들한테 그런 실수를 많이 했었어요. 예를 들면 동생한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K 장녀예요. 여러분 K 장녀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가족들의 걱정을 좀 과할 정도로 많이 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동생이랑 같이 살면서 동생 걱정을 너무 많이 해서 항상 걱정의 말, 염려의 말, 참견의 말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동생이 예를 들면 조금이라도 늦게 집에 들어오면 어디야? 뭐 하는데 왜 이렇게 늦게 와? 이렇게 좀 참견을 하기도 하고 또 선생님이나 부모님처럼 훈계를 하기도 했어요. 너 지금 얼마나 중요한 때인 줄 알아? 그렇게 살면 안 돼. 똑바로 살아야지. 제대로 해야지. 이러면서 훈계를 하기도 했어요. 근데 사실 저로서는 동생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해서 했던 말들이거든요. 근데 돌아보면 이런 방식이 얼마나 동생을 힘들게 했을지 좀 반성이 많이 되더라고요. 제 간섭이 너무나 짜증나고 답답하게 느껴졌을 것 같고 아무리 관심과 사랑의 표현이라고 해도 상대가 그렇게 느끼지 않으면 그 말에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좋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상대방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게 온전히 그 뜻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 그래서 상대가 말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야? 왜 이렇게 안 와? 지금 몇 시인데 안 들어와?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동생을 주인공으로 해서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늦게까지 고생이 많네. 올 시간이 지났는데 안 와서 걱정돼서 전화했어. 많이 바쁘지? 하고 있는 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기도할게. 이렇게 응원의 말로 바꿔보면 훨씬 더 동생이 말의 주인공이 되고 또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해주고 있구나. 제 마음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말이 될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만 상대를 말의 중심으로 주인공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자체에서도 내 마음 안에서도 이 사람이 정말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 사람을 더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고 대해줄 때 저절로 그런 상대를 위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상대가 느끼기에도 아,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중요하게 생각해주고 있구나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실 때 인위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좀 더 습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방송을 할 때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움이거든요. 자연스럽게 말할 때 가장 나의 진심이 잘 전달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방송을 하다 보면 그런 유혹에 휩싸일 때가 있어요. 뭔가 좀 더 멋지게 말하고 싶고 있어 보이게 말하고 싶고 목소리도 좀 더 굵고 신뢰감 있게 말하고 싶고 이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신기하게도 듣는 사람, 시청자분들은 다 느끼시더라고요. 특히 언제 그걸 가장 많이 느꼈냐면 라디오를 진행할 때였는데요.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목소리만으로 청취자분들이 제 목소리만 듣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목소리가 어제랑 오늘 얼마나 다른지, 오늘 기분이 어떤지, 오늘 뭔가 피곤해 보이는데, 피곤하게 들리는데 목소리만으로도 저의 그날의 기분과 상태를 다 아시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조금이라도 진심이 아닌 말, 꾸며낸 말, 내 이야기가 아닌 말을 하면 바로바로 알아채시고 목소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좀 더 있어 보이게 또 예뻐 보이게 꾸며서 얘기를 하면 오늘 목소리가 뭔가 다른데요? 재은 씨 오늘 목소리가 좀 다른데? 이렇게 바로바로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뉴스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뉴스를 처음 시작했을 때 가장 고민이었던 게 목소리가 좀 밝고 높은 편이거든요. 네, 우리가 보통 봐왔던 전통적인 앵커분들은 좀 낮고 차분하고 이런 목소리를 가지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좀 흉내도 내보고 따라하려고 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저한테 맞지 않는 옷은 절대 그게 오래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나의 목소리로 진짜 나의 목소리로 나의 말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걸 방송을 통해서도 깨달았고 다른 사람과 평소에 대화를 할 때도 빈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대화가 잘 되지 않고 있구나.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빈말도 잘 하지 않게 됐거든요. 정말 진심이 아닌 말은 웬만하면 하지 말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상대방도 저의 마음을 더 잘 알아듣고 또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저희 선배 중에 정말 화제가 되고 있는 아나운서 한 분이 계신데 저랑도 친한 선배인데 막 꾸며내지 않아요. 절대. 말도 삶도. 근데 그분이 진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나 혼자 산다에 나와가지고 아시죠? 왜 그런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분은 그냥 그 모습 그대로예요. 1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방송에서도 그렇고 평소에도 그렇고 꾸미지 않고 말도 마찬가지로 억지로 재밌게 하려고 하지 않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냥 그 자체를 보면서 그 자연스러움을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저 선배처럼 정말 자연스럽게 방송하고 싶고 자연스럽게 말하고 싶고 자연스럽게 살고 싶다 이런 다짐을 또 한 번 하게 됐습니다. 저는 다정한 말은 모든 말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말이 우리 마음밭에서 나오는 열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마음밭을 잘 가꿔야 한다. 어떻게 잘 가꿀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면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를 조금 일찍 시작하는 것부터 출발을 한 것 같아요. 하루를 조금 더 일찍 시작해서 오늘의 계획을 세우고 또 틈틈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한데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게 되고 나의 삶에 집중하게 되고 또 계획적으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좀 부정적인 생각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의 삶을 내가 주도적으로 살고 있다는 그 자신감 때문에 자존감이 저절로 높아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좀 계획적인 삶을 살면은 말부터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은 아침에 제가 늦잠을 잤어요. 늦잠을 잤다. 회사에 늦었어요. 그럼 일단 부정적인 말부터 툭 하고 나오겠죠. 미쳤다. 늦었다. 망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일찍 일어나서 여유롭게 하루를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좀 더 세상을 보는 여유도 갖게 되고 마음의 여유도 저절로 생겨나서 하늘도 보면서 오늘 하늘 너무 예쁘네. 출근길이 너무 상쾌한 거죠. 하늘도 예쁘네. 또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커피 향이 너무 향긋해서 행복하다. 이런 좀 긍정적인 말을 저절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단순하지만 일찍 하루를 시작하는 것, 계획적으로 삶을 사는 것 자체만으로도 다정한 말을 할 수 있는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점심시간이 됐어요. 점심시간에 이제 출근을 해서 업무가 막 쏟아졌고 또 사람에 치이고 평가를 받으면서 자존감도 한껏 낮아지는 그런 시기거든요. 이때 잠깐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좀 정리하고 다스리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직장인들은 이제 같이 밥을 먹어야 되고 이런 경우도 많으시잖아요. 혼밥을 하게 된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도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밥 먹고 나서 저 잠깐 소화시킬 겸 한 바퀴 돌고 올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5분이라든지 10분이라든지 잠깐 동안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마음을 다스리는 거죠.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회사 근처를 걷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회사 조용한 벤치에 잠깐 앉아서 셀프 칭찬을 아까 한다든지 아니면 뭐 빈 회의실에 들어가거나 정 안 되면 조용한 화장실에 들어가서 잠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때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스스로에게 또 응원의 말을 주로 건네는 것 같아요. 오늘 좀 힘들다. 힘들었지? 괜찮아.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이러면서 좀 속상했지? 그래도 너가 참아. 너가 이해해. 어쩔 수 없지. 이러면서 괜찮아. 잘하고 있어. 남은 시간도 잘 해보자. 이렇게 좀 응원의 말을 건네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서럽고 속상했던 마음이 금세 좀 위로가 되고 지쳤던 마음도 좀 회복이 되는 그런 회복의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그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잠깐 거리를 두고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마음을 정리하다 보면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더 좋은
소통을 하게 되고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서 제 마음에 있는 상처와 응어리들을 이미 다 풀어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부정적이었던 기운이 전달되지 않는 거죠. 이미 나는 내 스스로 다 그걸 풀어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퇴근 시간입니다. 저녁 시간에는 딱 인사를 이제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순간부터 혼잣말이 또 시작됩니다. 이때는 오늘도 고생했네. 진짜 수고했어. 잘했어. 이렇게 셀프 토닥토닥 정말 다정하게 건네주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좀 속상한 일이 있었을 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 방송을 하다 보니까 완벽한 방송을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좌절하고 기분이 늘 안 좋아요. 퇴근길에 누구 마주치기 싫고 오늘도 나 너무 실수했는데 제대로 못했는데 너무 자괴감이 느껴지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이제 나한테 위로를 건네는 말을 시작으로 좀 불편한 마음들을 다 털어버리는 거죠. 괜찮아.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까 됐어. 내일 잘하자. 이렇게 좀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털어내고 집에 가기까지 딱 털어내고 집에 들어가는 순간 또 이제 새로운 기분 좋게 저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습관을 들이고 있습니다. 혼잣말 하는 게 사실 내가 스스로 부정적인 말을 다 소화를 하고 실제로 타인한테는 다정한 말 잘 나갈 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 걸러내는 과정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나와의 대화를 먼저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다정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만드는 시간인 것 같아요. 돌아보면 제가 크고 작은 실수를 했을 때, 또 목표를 잃고 방황할 때, 또 상처를 받았을 때, 방법을 몰라서 두려움이 앞설 때 다정하고 따뜻한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저를 일으켜 세워줬던 경험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다정한 말 한마디가 정말 작은 등불이 되어서 누군가의 길을 밝게 비춰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그 다정함이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는, 향기로운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1월 19일은요) 저희 가족에게는 잊혀지지 않을 날입니다. 저희 집의 막내 아들인데요, 입대를 했어요. 그날 날씨가 참 추웠습니다. 코로나19로 별도의 작별 행사 없이요, 그냥 주차장에서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만 해도 저도 참 담담하게 의연하게 잘 다녀와 뭐 이렇게 차에서 인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등을 돌려 가는데 그때 눈물이 주르륵 뚝뚝 나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옆에서 누군가가 남들 다 보내는 군대 보내면서 아들 둔 부모라면 다 거치는 건데 뭘 그렇게 우냐고 얘기했으면요, 아마 저 손절하고 싶었을 거예요. 다 당하는 일이라도 내게 오면, 내가 닥치면 특별한 거구나. 남들 다 하는 일이라도 나한테 오면 특별한 거예요. SNS를 보면은요, 정말 예술 같은 이유식을 올리는 엄마도 있어요. 블로그를 보면은 아이랑 어떻게 그렇게 잘 놀아주는지 기가 막히게 놀아주는 사진을 올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엄마들을 보면서 막 자책감과 자괴감에 빠집니다. 난 도대체가 왜 애한테 이렇게 절절매는 거지? 왜 애한테 화만 내고 신경질 부리고 정말 어떤 때는 내가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에 정말 많은 자책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남들은 다 행복하게 육아할까요? 너무너무 안 먹는 5살 딸을 둔 엄마 이야기입니다. 그날 엄마는요, 작정을 했어요. 내가 이기나 아이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식탁 앞에 마주 앉은 겁니다. 먹어. 너 다 먹을 때까지 엄마 안 일어날 거야. 근데 아이는요, 깨작깨작거리고요, 밥을 입에 물고요, 발장난치고 있더래요.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요? 엄마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식판을 싱크대에 엎어버린 겁니다. 제일 놀란 건 엄마였어요. 팔딱팔딱 진정되지 않아서 소파에 앉아서 마음을 가라앉히는데, 근데 아이가
흘깃흘깃 엄마 눈치를 보더니 제 방으로 들어가더랍니다. 그때 엄마가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왈칵 그리고 대성 통곡을 한 겁니다. 나 부모 맞아? 나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부모 교육 전문가인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이 있어요. 좋은 부모란 어떤 부모인가요? 제가 좋은 부모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하고 공유할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어디에 해당이 되나? 먼저 아이 말에 귀 기울여주는 부모, 아이 말에 공감하고 아이 마음 읽어주는 부모, 부모가 아이의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같이 가면서 이끌어주는 그런 부모.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이상적으로 생각한 정말 완벽한 부모상이 쭉 적혀 있더라고요. 이제 제가 대답을 드릴 차례입니다. 제게 좋은 부모란 어떤 부모인가라고 물어보면요. 저는 좋은 부모란 어른다운 부모다. 어른다운 부모 3가지를 정리했어요. 첫 번째, 어른다운 부모는 아이의 말을 듣지만 아이 같은 부모는 아이의 말에 귀를 닫는다. 공감과 경청의 중요성 모르는 부모님 안 계세요. 그런데 막상 우리 아이들이 말을 할 때 귀를 기울이는 부모님 별로 안 계십니다. 왜? 부모가 가르칠 말이 너무 많아요. 빨리 해결하고 싶고 빨리 답을 알려주고 싶어서 우리는 아이의 말을 듣지 않고 빨리 말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물어보더라도 부모의 마음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어요. 답정너예요. 아이가 머뭇머뭇거리면 답답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부모의 대답을 아이에게 주입시키죠.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이런 말을 했다면 우리는 아이 말을 안 들은 부모입니다. 도대체 몇 번을 말해 알아들어? 안 된댔지. 하지 말랬지. 또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했지? 앞으로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엄마 힘든 거 안 보여? 이런 말로 일관했다면 우리는 아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부모의 말만 한 겁니다. 혼만 낸 거죠. 아이는 혼만 난 거고요. 그래? 그랬구나. 그랬어? 어머, 그래서 어떻게 됐어? 우리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이게 바로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요. 감정 읽기, 마음 읽어주기거든요. 아이 말에 귀 기울일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어른다운 부모, 2번째는요. 어른 부모는 일관성이 있지만 아이 같은 부모는 네온사인처럼요. 시시각각 변합니다. 육아에서는 일관성이 너무도 중요해요. 그런데 아이 같은 부모는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부모 마음대로 말하고 부모의 기분대로 행동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학습지 나 조금 이따가 하면 안 돼? 근데 그때 아빠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안 되긴 괜찮아. 그래, 다음에 하고 우리 맛있는 거 먹을까? 근데 그날은 아빠 기분이 별로예요. 같은 말을 들었는데 아빠가 이렇게 말해요. 뭐? 다음에 한다고? 그렇게 하기 싫으면 하지 마. 누구 위해서 하는 건데? 그만둬. 이렇게 말하죠. 어른다운 부모 3번째는요. 어른 부모는 어른으로서의 품위와 권위를 지키지만 그렇지 않은 부모는 자신을 아이로 만듭니다. 부모는요, 분명 아이보다 모든 면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먼저 아이보다 나이가 훨씬 많습니다. 신체적으로 월등히 크죠? 여러분, 생각주머니라고 하는 이 생각주머니가 아이보다 정말 큽니다. 그런데 아이와 다투는 우리 부모 모습 한번 보세요. 6살짜리 아이와 싸우는 부모는요. 딱 6살이에요. 어떤 땐 그만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막 거친 숨 몰아쉬고요. 소리를 지르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너 때문에 엄마가 못 살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든 모든 잘못이 엄마, 부모, 어른인 내 책임이 아니라 다 네가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네가 잘했으면 이런 일은 없어.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건데요. 여러분, 이 핑계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자기 살고 싶어서 핑계 대는 게 바로 발달 특징 중 하나거든요. 그런데 어른 부모가 아이한테 치사하게 핑계를 댑니다. 너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너만 말 잘 들었어도 엄마는 이렇지 않아. 원래 엄마 이런 사람 아니거든. 근데 너 때문이야. 어른다운 부모 제가 3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른 부모는 어른 뇌를 가동시킨다입니다. 어른 뇌는요, 이성뇌예요. 이성뇌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대 초반에서 20대 중반이면 완전히 발달합니다. 이성뇌가 100% 완성된 어른이 이제 이성뇌가 거름막인 아이와 비슷한 수준 또는 그보다 못한 수준으로 말하고 행동한다면 아이 입장에서는요, 이건 뭐지? 그리고 엄청 불공평하다고 느낍니다. 불공정거리죠. 부모 노릇 힘들 때 이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부모는 어른이다. 다시 아들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훈련소로 들어가는데요. 이제 군대 가서 다시 정말 보려면 한참 남았겠네. 요즘 코로나라서 휴가가 언제일지도 모른다는데 이런 아쉬움이 커야 되는데 제가 아이 등을 보면서 저 멀어져 가는 아이 등을 보면서 좀 더 잘해줄 걸, 조금 더 잘 키울 걸 그랬습니다. 이제 장성한 어른이 돼서 입대하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조금 더 잘 키울 걸이라니 정말 뜬금없는 생각이잖아요. 아마도 전날 밤에 본 아들의 발 때문이었을 겁니다. 이불 밖으로 아들의 발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불 덮어주러 이렇게 갔는데 발 한번 만져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못 만졌습니다. 깰까봐. 그리고 내가 이제 아들의 발을 만지기엔 품 안의 자식이 아니구나. 다 컸구나. 이 친구도 어른이구나. 그러면서 산후조리할 때 아들을 이렇게 품에 안고요. 발을 만지면서 제가 했던 말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빨리 커, 아가. 엄마 늙어도 좋으니까 빨리 커. 그 당시 제가 굉장히 노산을 했거든요. 겁이 났던 모양이에요. 제 소원대로 아들이 이렇게 컸고요. 저는 이렇게 나이를 먹었습니다.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아이가 부모를 선택할 수 있었다면 과연 나를 선택했을까? 저 욕심에는요, 이런 말을 듣고 싶어요. 딸에게도 듣고 싶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 딸이라서, 엄마 아들이라서 행복하고요.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엄마의 딸로, 엄마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지. 저도 아이 키울 때 있죠. 참 많이 실수하고요. 어른답지 못할 때가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모에게는 여전히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것만큼 노력하면 되거든요. 이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부모 노릇 힘들 때, 부모라는 이 이름을 내려놓고 싶을 때 저는 이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부모를 선택할 수 있었다면 과연 나를 선택했을까? 이 질문만 스스로에게 던져도요, 육아 전쟁을 치르더라도 좀 어른답게 치르지 않을까? 좀 덜 상처 주고 조금
덜 후회하지 않을까? 그러면 부모 아이 모두 상생하면서 성장할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키웠어도요, 부모에게는 아쉬움과 후회가 남기 마련입니다. 더 잘하고 싶고 더 잘 키우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잖아요. 근데요, 이런 배짱도 필요합니다. 더 잘하면 좋겠지만 이만하면 잘하는 거 아니야? 이런 자신감이요, 육아 효능감을 높일 겁니다. 저 자신에게도 들려주고 싶어요. 더 잘했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만하면 잘한 거 아닌가? 오늘 여러분께 아이 잘 키우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부모교육 전문가답게 거창한 이론을 들려드리지 않고요. 제 이야기 들려드린 것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사람이 사람을 키우는 일이요, 사실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혼자서 멋지고 완벽하게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실수도 많이 할 거고요. 가끔은 이런 말도 할 거예요. 내가 미쳤지. 내 자신이 정말 보여주고 싶지 않은 민낯도 여러분 많이 보여줄 때가 있을 겁니다. 육아는 도움이 많이 필요해요. 파이팅! 힘내! 잘해! 할 수 있어! 육아는 이런 거 가지고 도움이 되지를 않아요.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저에게 상담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부모교육 전문가로서, 선배 엄마로서 여러분에게 앞으로도 진심을 다해서 함께 할 겁니다. 어떤 아이가 저의 고생은 태교 때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태교 때 무슨 고생을 하냐, 태아로서 말했더니 자기 어머니가 너는 뱃속에서부터 공부를 시켰다. 조금 말을 잘하는, 과장을 잘하는 친구는 자기가 태아로 뱃속에 있을 때 알파벳이 탯줄로 왔다 갔다 하다가 걸렸던 그 아픔이 아직 기억이 난다. 이런 친구도 있었어요. 또 어떤 아이가 자기는 공부하기가 너무 싫다. 왜 싫으냐 물어봤더니 너무 많이 했다는 거예요. 아마 초등학교 6학년쯤 된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인데 하면 얼마나 많이 했다고 그러냐 그랬더니 아이가 정색을 하면서 지난 10년간 한 게 공부밖에 없다. 그래서 네가 지금 13살인데 무슨 10년이냐 그랬더니 자기는 2살부터 공부를 시작했다. 그래서 제가 또 자료를 찾아보니까 정말 2살부터 공부하는 아이들이 우리 비슷한 나이 또래 3분의 1 이상이더라고요. 또 아이들이 굉장히 고달픈 시기 중에 하나가 유치원 시기라고 해요. 유치원 때 왜 고달프냐? 영어 유치원부터 스포츠단까지 공부부터 예술, 운동까지 모든 분야를 다 망라하면서 활동하면서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한대요. 너 이때 안 예쁘면 언제 예쁘냐. 그래서 귀여움을 떠느라고 너무 힘들었고, 또 하나 이제 요즘 아이들의 시대의 특성인데 어떤 아이가 와서 선생님 저 정말 육체적으로도 피곤해요. 그래서 왜 육체적으로 피곤하냐? 오늘 공연을 2번 뛰었어요. 그래서 네가 무슨 공연을 2번 뛰냐 그랬더니 자기는 혼자래요. 이렇게. 외가에도 친가에도 아이가 자기 혼자래서 다른 형제가 있는 애들은 친가는 큰 애가 하고 외가는 작은 애가 하는데 본인은 친가 가서 노래 3번 했고 외가 가서 노래 3번 해서 혼자 지금 10년째 재롱을 떨고 있다. 너무 힘들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아이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냐면 배운 거 해보라는 말이 제일 듣기 싫대요. 너무나 많은 어른들이 자기에게 배운 걸 해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를 들어가면요, 초등학교는 더 충격이래요. 왜 충격이냐?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초등학생들이 더 공부를 많이 할까요? 대학생이 더 공부를 많이 할까요? 네, 2014년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초등학생이 대학생보다 1시간 정도 매일 더 공부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길가에 왔다 갔다 하는 초등학생한테 너 공부 안 하고 왜 노냐 이렇게 말하면 듣는 초등학생이 굉장히 분노에 차서 내가 대학생보다 공부 더 많이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게 정말 공부에다 숙제까지 해서 초등학교 때 학업에 이미 지쳐서 더 이상 학업에 대한 호기심이나 탐구심은 없다. 초등학생으로 공부를 끝낸다. 이렇게 아이들이 사실 고생하고 있다. 그러면서 또 한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면 엄마가 앉혀놓고 물어본대요. 엄마가 왜 사는 줄 아냐. 초3 때까지는 못 알아들었으니까 말을 안 했지만 이제 네가 알아들을 나이가 됐으니까 말한다. 엄마가 왜 사는 줄 아냐. 근데 저도 부모 교육을 꽤 다니는데요. 초등학교나 중학교 부모 교육 가면 부모님들한테도 여쭤보죠. 왜 사냐고. 그럼 대한민국 부모님들은 다 왜 산다고 얘기할까요? 자식 때문에 산다고 그래요.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 물어보면 자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와 그래도 자기 삶을 생각하시는군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내가 건강해야 자식을 잘 돌보니까. 세 번째는 뭐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세 번째부터는 기타로 들어가요. 기타. 그래서 등장하지 않는 배우자가 있죠. 등장하지 않는 배우자. 이렇게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사실 자식 때문에 살고 때때로 자식들에게 물어봐요. 이렇게 엄마가 왜 사는지 아냐. 아이들 말에 의하면 초3 때까지는 그 얘기가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대요. 초3 때까지는 엄마가 왜 사는지 아냐 그러면 엄마가 너 때문에 산다 그러면 엄마 내 거 그러면서 엄마 품에 막 안겼대요. 근데 초4가 되면서부터 이게 엄마의 기대와 내가 좀 어긋나가고 있는데 엄마의 기대에 부응 못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왜 사는지 아냐 그러면 그때부터 그냥 엄마의 삶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중학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엄마 왜 사는지 아느냐고 물어보면 이제 엄마가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2병 하면 여러 가지 생각하시겠지만 중2는 사실 굉장히 슬픈 시대라서 낼 게 화밖에 없다. 그래서 이 사춘기 중2병 화를 내다 보니까 갱년기 엄마랑 매일같이 싸우다 보니까 그 매일같이 싸우다가 에너지를 다 소진해서 고등학교를 무기력하게 다닐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어른이 됐어요. 어른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20대 취업률이 높을까요? 50대 취업률이 높을까요? 네, 50대 취업률이 높아서 아버지들이 자리를 주지 않고 자기네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런 슬픈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사실 요즘 아이들이 더 많이 마음고생은 크게 하고 지내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고민,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 첫 번째가 이생망인 것 같아요. 부모님들은 많은 희망과 기대를 걸고 우리를 키우고 있지만 사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의 삶은 이미 망했다. 이번 생에는 잘못 태어난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생에는 망했다. 이런 얘기를 진료하는 날이면 날마다 남학생, 여학생 할 것 없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생망이냐 물어봤더니 세 가지 이유라고 간단히 말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첫 번째,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망했다. 두 번째, 나도 기대한 게 나한테 좀 있었는데 내 기대에도 내가 못 미친다. 그러면 마지막, 친구들 사이에라도 내가 좀 존재감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친구들 사이에도 별로 존재감이 없다. 이러면서 내 인생은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할 줄 알았더니 애들이 괜찮대요. 왜 괜찮냐 그랬더니 나만 망한 게 아니라 현재 다 같이 망해가고 있기 때문에 좀 안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름이 오면 정말 제가 진료하던 날 깜짝 놀란 일이 있는데요. 태풍이 오던 시기였어요. 개학을 하고 아이들이 그날 정말 모두 태풍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니네들이 언제부터 태풍에 관심이 많았냐 그랬더니
태풍의 경로가 중요하대요. 왜 중요하냐? 우리 학교를 오늘 덮칠 거냐 안 덮칠 거냐. 예. 태풍이 왜 이렇게 약해 빠졌냐. 태풍이 이래가지고 되겠냐. 이런 얘기하면서 다 같이 이 멸망해 간다라는 그런 정서, 지구가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서를 우리와는 다르게 갖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과연 어떻게 희망이 생길 것이냐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다음으로 두 번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옛날 하던 그 방식대로 부모님 했던 공부를 자기가 하고 있는 이 공부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부모님들이 그래야 먹고 산다라고 말했더니 나는 괜찮다. 나는 먹고 산다. 어떻게 네가 먹고 사냐. 엄마 아빠가 집만 넘겨주시면 된다. 엄마 아빠가 자식도 여럿이 아닌데 이 집을 사회에 한원하지 않고 나한테 넘겨주면 나는 그거 가지고 잘 살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배고픔이 내 삶의 동기는 아니고 공부를 하는 특별한 의미를 누가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생하면서 하는 이 공부가 과연 우리 시대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떤 분이 말한 것처럼 의대 가지 말라고 해라. 그걸로는 동기가 안 생긴다. 하지만 우리 시대에 아직도 남아있는 불치의 병을 고치는 그런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조금 동기가 생긴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의미를 물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와서 말하기를 의미를 답해주는 어른이 별로 없대요. 그냥 해라. 왜 잔소리가 많냐? 성적 높여서 공부를 잘해 놓으면 여러 가지 할 것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를 반복하는 게 이제 요즘의 부모님들이라고 해요. 세 번째 굉장히 큰 부담은 아무래도 그렇게 본인에게 기대를 걸었던 부모님에 대한 고민과 부담이 큰 것 같아요. 제가 진료하는 친구 중에 할머니랑 같이 오시고 할머니가 말씀하시는데 저한테 본인은 8타수 3안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여쭤봤더니 8남매를 키웠는데 셋을 성공적으로 마음에 들게 키웠다. 근데 지금 본인의 손주죠. 이제 본인의 손주가 아픔이 있는데 어쨌든 자기 자녀, 자기 딸은 1타수 무안타인 것 같다. 그 듣는 아이는 어쨌든 안타가 빨리 되어야 하는데 언제 안타가 될지 모르겠다. 이 아이는 굉장히 큰 부담을 갖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를 듣죠. 어떤 아이가 와가지고 자기 교장 선생님 얘기를 들려줬는데 아주 감동적이었대요. 정말 저 시대가 좋았다. 무슨 얘기냐? 교장 선생님이 8남매, 7남매 중에 어쨌든 거의 끝에서 두 번째로 태어났는데 6학년쯤 됐을 때 아버지가 불러서 앉혀놓고 고백할 게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꼭 널 낳으려고 낳은 건 아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낳았는데 우리는 너한테 큰 기대도 없고 큰 부담도 주고 싶지 않으니까 너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은 정말 자기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았대요. 요즘 아이들은 부모가 너한테 에너지 사는 이유고 너한테 내 에너지의 90%, 100%를 모두 줬다 이렇게 말을 하고 너 없이는 못 산다라고 말해서 아이도 화가 난대요. 나는 외동인데 엄마 아빠가 둘이어서 보험료를 내도 엄마는 1명분을 냈는데 나는 2명분을 내야 된다. 이런 실질적인 부담부터 가문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부담, 이 가문을 이어갈 사람 자기 혼자밖에 없다는 부담, 이런 여러 가지 기대에 대한 부담이 자기 삶을 짓누른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어요. 또 마지막으로 그 부담에 관한 얘기 하나만 더 드리면 50대 이상의 그 모임에 갔는데 자기 소개를 하는 시간이었는데 어떤 분이 자기 소개에 사진 2장을 가져오셨어요. 첫째 아들 사진과 둘째 아들 사진이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내 인생이었다. 이게 내 인생이다. 이렇게 말해서 같이 모여있던 분들이 아니 아들 사진 말고요. 어머니 인생,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그랬더니 이게 내 인생인데 뭘 더 말하냐. 그래서 어떤 그 일본의 정신과 의사 이소베 우시오라는 사람이 모자일체와 사회라는 편을 썼대요. 부모와 자식이 하나가 된
사회에는 자식의 자유가 참 억압되기 쉽다 그런 말을 했는데 그런 점에서 또 아이들의 고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누군가 같은 자기랑 통하는 어른과 만나서 의미 있는 대화를 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른들이 만나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른들은 사실 정말 너희들을 만나고 싶다. 왜 만나주지 않냐 그랬더니 만나면 엉뚱한 방식으로 대한다. 그건 만남이 아니다. 어떻게 대하길래? 그 아이가 자기 부모님과의 대화법을 했냐 안 했냐 대화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동안 했냐 안 했냐, 안 하면 죽인다, 맞고 할 거냐 그냥 할 거냐 이렇게 해서 이건 대화가 아니다라고 아이는 주장하고 엄마는 그 대화부터 시작을 해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이는 그건 만남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어떤 아이가 정말 고민이 돼서 엄마 이거저거 고민이어서 나 못 살겠어 그랬더니 그 친구의 어머니는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가자 그런데요. 어딜 나가냐? 나가서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옷 입혀서 이제 기분 나아졌지? 이렇게 물어본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가 그런 건 좋은데 엄마 이제 얘기를 하자. 그랬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 이래가지고 어느 날 이 아이가 너무 화가 나서 엄마한테 속상한 마음으로 돈으로 그만 쳐발라라. 내가 원하는 건 대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대화가 굉장히 부족해요. 뭐 어머니하고의 대화는 뭐 OECD와 비슷하다고 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체크리스트 하는 시간이고 사실 아빠하고의 대화는 여전히 거의 사라져서 아이들에게 아빠에 대한 느낌을 적어내라고 했더니 적어낸 애들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는 기억 속에서 정말 잘 찾아내야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이 또 어른들에게 자기 고민과 관련돼서 생각하는 미래가 너무 다른데 아마 부모님들 세대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집, 차 이렇게 나갈 텐데 요즘 아이들은 세계 여행, 1인분 인생, 유튜버. 그래서 직장은 들어가고 싶지 않고 유튜브로 자신의 창의성을 발휘하고 싶고 묶이지 않고 뭐 세계 여행도 가고 싶고 이런데 그리고 더 이제 아이들이 화가 나는 것은 우리보다 잘 모른다는 거죠. 자기네들보다 코딩할 줄 알아, 랩 부를 줄 알아, 유튜브 할 줄 알아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어른들은 본인들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면서 마치 미래를 알고 있는 것처럼 미래에 안정된 삶이 어디에 정말 있는 것처럼 어른들이 말할 때 답답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의 고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정말로 무엇이 있느냐 진지한 고민이 정말 많더라고요. 다만 진지한 고민을 서로 이해하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 그런 어른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아이들의 바람을 전달해 드리고자 했습니다. 끝으로 제가 새밭이 나간다고 하니까 제가 상담하는 친구 하나가 이 얘기 어른들한테 꼭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 여름 휴가 다녀오셨나요? 네. 이 친구가 여름 휴가를 아주 기분 나쁘게 다녀왔대요. 다시는 안 간다. 왜 여름 휴가를 기분 나쁘게 갔다 왔냐 물어봤더니 엄마가 학습지 공부할 것을 4박 5일치를 가져왔다. 그래서 자기가 낮에 코타키나발루를 가서 낮에는 관광하고 문 꽝 닫으면 문제 풀고 그리고 더 화가 나는 거 5일치 학습지는 어디서 풀었을까요?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풀고 왔다. 이런 삶은 자기는 원치 않는다. 여러 어른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다르게 해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또 우리들이 못 가졌던 행복 아이들이 가질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고생하지 않고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그 나은 삶을 사는데 이 획일적인 이 공부 중심의 가장 부모가 갖고 싶어하는 게 1등 성적표였는데 그 1등 성적표를 주지 못해서 불효자로 산다고 하는 이런 삶이 이제 끝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